자, 회계 시스템을 심플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주로 뭐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금. 자금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금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크게 세 가지 활동을 나눈다면 뭐하고 뭐가 있다. 처음에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자금에 대한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금 조달해서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해서 투자해야죠, 그죠? 투자하고. 투자하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냥 투자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죠, 그죠? 영업을 합니다. 영업 활동을 하죠. 그럼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또 내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예를 들면 자금 조달에 어떤 돈이 들어왔을까? 자, 내 돈은 어떻게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뭐를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남의 돈은? 빌리는 돈은 뭐라 그랬어요? 회사채, 그죠? 채권을,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죠? 채권을 발행합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한다든지, 현금으로 바로 차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회계 시스템에서 체크가 된다는 거죠. 체크, 그죠? 아, 어떤 돈이 들어왔다.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빚이 많아. 곤란하죠, 그죠? 재무 구조가 안정성이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뭐가 많다 그랬어요? 뭐에 비해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 돈과 남의 비율이 막 그냥 1대1이 아니라 뭐 1대6, 1대10 뭐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IMF 때 야,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00%도 뭐 이렇게 낮은 거는 아니죠. 내 돈 대비 남의 돈이 200%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투자 기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기준을 삼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제일 먼저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으면서도 안정적이면 좋죠, 그죠? 대부분 수익률이 높으면 뭐가 떨어져?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본전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 회수기간이다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자율을 두고 뭐 현가 기준으로 바꾸기도 하고 영가 기준으로 바꾸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하면 일단은 이제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일단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영업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익은 곧 또 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나의 자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 시스템은 뭐 하는 거다?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유입되었고, 뭐가 나갔고, 그다음에 뭐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익이 얼마나 나왔고, 이런 것들 우리가 회계 시스템에서 체크하는 거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구조는 이 순환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얼마 전에 저도 건강보험 그것 때문에 갔는데 여기 검사 받으러 갔는데 주로 검사하는 게 뭐예요? 혈압 재는 거, 그냥 피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거잖아요. 가만 보면 다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순환하고 관계된 거, 그죠? 혈압이 잘 돌아가는지, 피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소변 검사라든지, 그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소화기관 일종의 순환이죠, 그죠? 먹고 뒤로 보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데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순환이 잘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이러한 건강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보면 폐기물로 나오는 것이 나오지 말할 게 나오면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영양분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버리면 안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쓰지 말할 때 나가거나 그게 버려진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회계 시스템은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회계에서 일단 중요한 게 거래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래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무슨 상태의 변화? 재무 상태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 기억 지난 시간에 많이 피곤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재무 상태의 변화. 재무 상태의 변화한다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 느는 거, 주는 거,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간단히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팔아서 뭐 될 수 있는 거?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자산이에요. 형태는 너무 다양해요. 건물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요, 예금 통장도 있고요, 현금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자산입니다. 근데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내 돈을 뭐라 그랬고? 자본이라고 그랬고, 남의 돈을 뭐라 그랬고? 채권이라고 했고. 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뭐 덕분에 복습도 하고 좋네요, 그죠? 자, 재무 상태의 변화로 보면 자산이 늘어나고 줄거나 이야기했는데, 자산을 잘 구분해 보면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돼 있어요, 그죠?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사도 반은 내 돈이고 반은 남의 돈이고. 그래서 재무 상태 변화된다면 자본이 늘어나거나 자본이 줄거나, 아니면 부채가 자본 부채권이 아니라 부채죠. 부채가 빚이 늘거나 빚이 나가거나. 그다음에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니까 수익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거 없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은요, 보면 분명히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거 있어요. 이자 수익 같은 경우. 네, 그런 게 이제 수익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나간 건 사실인데 자본이 준 것도 아니고 부채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을 줘버린 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간 건 사실인데 그냥 비용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재무 상태의 변화라고 하면 이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8가지가 일어나면 우리가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를 보면 거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눠본다는 거죠. 나눠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2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쓰기로 했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본이 늘면 오른쪽, 자본이 줄면 왼쪽, 그 다음에 부채가 늘면 오른쪽, 부채가 줄면 왼쪽. 그 다음에 수익은 어느 쪽에 쓰기로 했어요? 수익이 발생한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에 쓴다. 왜? 수익은 뭐에 영향이 돼요? 뭐의 원인이 돼? 자산이 증가하는 거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씁니다. 그래야 자산이 늘죠.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쓰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가 있으면 이제 이런 상태들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분계장이라는 곳에 기록했다가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원장에다 기록했다가 분계장 기록했다가 원장에다 기입했다가 여기까지는 계속 1년 동안 해요.
막판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산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다 합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결산하고 싶은 거 결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산표를 만들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정산표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시산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한번 일목요연에 볼 수 있는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뭐하고 뭐냐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산도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뭐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채도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이야기하는. 자, 오늘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손익계산서로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원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가를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를 원가의 3요소 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제조업에서 일단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노동비가 들어가죠.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타 경비. 재료비, 노무, 경비. 이걸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어떤 형태가 좀 있잖아요. 원가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거는 재료와 관계된 거고, 이거는 사람과 관계된 거고, 이거는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원가를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이렇게 나눠요. 추적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추적 가능하다. 이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다. 자, 이거를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을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의 비용은 추적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요만큼의 강대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은요, 정해져 있어요. 나무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 재료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 하나에 들어가는 전기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강대상 하나에만 들어간 전기세는 얼마일까요? 추적 가능해요? 가능하긴 하지만 안 하죠, 그죠?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기세는 보면 내가 꼭 이거를 만드는 데 아니더라도 전기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 작업장 안에 이것만 아니라 이 불빛으로 인해서, 이 전기로 인해서 누리는 유익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 배부할지 모르잖아요. 어디, 이거에만 들어간 거, 뭐,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비라고 하는 건요, 추적이 가능한 거고요. 추적 가능. 간접비라고 하는 추적이 불가능해. 물론, 비용이에요. 들어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돼. 개당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거.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간접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원가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재료비. 자, 재료비 중에서도요. 직접 재료비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주로.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의 직접 재료비는 뭘 것 같아? 나무. 자, 그게 결국 여러분 알겠지만 주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예요. 주 재료비. 자, 이걸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거는 직접 재료. 나머지는 간접 재료비야. 여기 들어가는 뭐 못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효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소모품으로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쓰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요. 직접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있어요. 즉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한 노동자가 예를 들면 5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노동자의 임금의 5시간분은 이 제품의 원가가 됩니다. 그거는 추적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에는 꼭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 꼭 이거 하나로 이렇게 부과하기가 어려운 추적이 좀 애매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만드는 사람의 노동자의 노동력비는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지만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장한테 뭐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공장장은 실제로 이거 만드는데 직접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죠? 안 줬지만 공장장은 필요해, 안 필요해? 제조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제조 간접비. 제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직접적인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들. 제조 간접비. 자, 이거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제조업이 아니고 그냥 물건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약간 마진을 붙여서 파는 회사라면 제조 원가 대신에 뭘 쓰겠어요? 자,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드는데 비용 들어가는 제조 원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좀 붙여서 파는 거라면 제조 원가 대신에 뭐가 되겠어? 이거 똑같은 게 사원 가격? 매일 가격이 되겠지. 사원 가격이지. 그럼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자,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에다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판다면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뭐야? 광고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팔려면 여러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또 이거를 물건을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판매비라고 합니다. 판매비.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 제품의 광고예요. 이 제품 광고한다든지 결국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대부분 보면 어때요? 좀 비싸요, 그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제가 후시딘 주세요 그러면 후시딘을 안 주고 딴 걸 주세요. 근데 주면서 야, 다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비싼 이유는 광고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딴 걸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효능은 똑같다고 그냥 믿고 사죠 뭐. 근데 아마 그게 마진이 더 높으신 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판매비도 이 물건을 팔아가 본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판매비가 개당으로 나눠서 들어가겠지. 근데 어쨌든 판매비가 들어가고 일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격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장도 뭐 해야 돼? 월급 줘야 되고, 그죠? 그 사람들은 제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데는 필요한 사람들. 다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딱 보면 공장도 가격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하지만 공장도 가격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건 많은데 탁 들어간 가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무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도 가격은 진짜 판매 가격의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 제조 원가는 쉽게 말하면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광고비 아니면 판매비 아니면 일반 관리비. 그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물건을 팔 때 판매 원가가 될 수 있어요. 판매 원가라고 부르죠. 거기다 이제 이익을 붙이면 그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
근데 개당 원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근데 쉽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원가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이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건의 한 개의 가격,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이 간접비가 있는데,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판매량으로 나눠야 제조 간접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나눠야 제조 간접비, 개당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죠. 판매비도 전체 중에서 이 광고를 n분의 1 해야 나올 거고, 일반 관리비도 n분의 1 나와요. 근데 이걸 나누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요. 다음 같이 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출액은 그냥 필링이 오시지 않아요? 뭐예요, 매출액은? 물건 팔아서 들어온 돈이에요. 때로는 정가로 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팔 수도 있어요? 할인해서 팔 수도 있어요. 자, 이 물건의 원가가 어쨌든 간에 내가 팔았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걸 생각해서 이제 판매 가격을 결정하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해서 내가 여기서 몇 퍼센트, 뭐 20% 넣어가지고 이익을 넣어서 팔 수도 있지만 경쟁사들 보면서 다른 경쟁사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손해가 안 내는 범위에서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보면 일단 물건 팔아서 다 들어온 돈이에요. 물건 팔아서 들어온 돈의 총액.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가로 팔기도 하고 어떤 게 할인으로 팔기도 하고 할인이 많은 경우면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게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정가로 팔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있는데 거기서 자, 매출 원가를 뺍니다. 자, 매출 원가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매입 가격 아니면 제조 원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얼마에 사왔나, 내가 물건을 얼마에 만들었나, 그게 이제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출 원가는 그때그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값이 달라져요, 이거. 이거 내가 물건 사올 때마다요 달라져. 물건 단가가 달라져. 그래서 어떤 제품은 분명히 500원에 사온 건데 최근에 뭐 올라가지고 700원에 사올 수 있고 매년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는 700원을 해야 돼요, 500원을 해야 돼요? 500원 해야 돼요? 700원 해야 돼요? 이게 선입선출로 해요. 선입선출로. 근데 만약에 100개가 있었는데 과거에 100개가 남았고 내가 100개를 또 사왔어. 150개가 나갔다 그러면 일단 기존의 거 먼저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존에 500원짜리 100개 팔고 나머지 50개는 얼마짜리로 팔고 700개로 팔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물건을 팔았고 나중에 나온 물건을 그 다음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제조 원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왜? 재료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막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번 가격이 바뀌니까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석유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있는 기름이 있고 새로 기름이 들어오는데 섞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내가 기존의 거를 먼저 판다는 전제하에 매출 원가를 빼면 여기 이제 이익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돼 있어요?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이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매출 총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요 식에서 보면
자, 뭐가 높아지면 돼? 이게 높아지거나 이게 낮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매출액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하잖아. 어떻게? 많이 팔면 돼요, 그죠? 많이 팔거나 팔 때 뭘로 팔면 돼? 정가로 팔면 되지, 정가로. 정가로 좀 높은 가격에 할인 안 하고 그럼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죠. 아니면 좀 싸게 사오거나. 이게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익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이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를 빼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요거 빼면 요거.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비, 일반 관리비, 이익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기 보면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뺀다 이거죠.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판관비를 빼면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기업에서 여러 이 손익계산서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오지만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참 중요해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식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할 때 뭐를 줄이면 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이면 돼요. 그죠? 자,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두 회사가 동일하게 매출 총액을 냈는데 한 회사가 뭐를 잘했어? 광고를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효과적으로 딱 하면 판매비 줄죠. 자, 영업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내가 진짜 운영을 진짜 잘하면 효율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잘하면 관리비가 줄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들어? 영업이익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광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으면 참 영업 활동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이 높아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업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뭐 영업과 상관없는 물론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땅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영업이익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뭐 사서 팔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아야지 뭐 어디 땅을 사서 거기 땅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또 이익을 얻고 이런 거는요 영업이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익은 이익이지만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내되 영업이익이 높으면 이 기업이 참 충실한 기업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외가 있어요. 영업외.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잘 뭐 광고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영업의 이익. 자, 이익은 수익 빼기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그 뺀 게 영업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과 관련 없는 이익 그걸 합합니다. 그 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경상이익이라고 불러요. 경상이익. 자, 영업과 상관없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원래 주식회사가 뭔가 이게 투자회사가 아닌데 돈이 좀 남아가지고 그럼 뭘 샀어? 다른 회사에 주식을 샀어. 그랬더니 배당금이 나왔네?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투자하는 회사라면 배당금이면 이거 진짜 영업이익에 포함되겠지만 우리 그런 회사가 아닌데 남은 돈을 넣었더니 배당금이 나왔어요. 아니면 은행에다 넣었더니 이자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영업과 상관없는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환차익이라고 해가지고 환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외국과 거래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외화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뀌면서 확 뛰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면요. 뭐 이 반대죠. 뭐 내가 환차 이익이었는데 아까 환차 손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산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영업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이익이 이러는데 경상이익이 높으면 그럼 뭘 의미하냐면 진짜 경영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기업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이거는 남은 돈 잘 돌렸네 이거예요. 남아있는 돈이라도 굉장히 잘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 이게 세 번째 이익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는 세 번째. 그래서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자,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이 있는데 특별 이익은 뭐 특별한 경우에 누가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탔는데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왔어. 이거는 특별 이익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예전에 프라이드를 샀는데 5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이 더 많이 나왔어. 5만 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특별 이익이죠. 그죠? 그다음 특별 손실은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 나면 네 번째로 세금 내기, 법인세 내기 전 이익이 나오죠. 그죠? 세금을 내기 전. 세전 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세전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면 다섯 번째로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최종 이익이죠. 단기란 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해 기간입니다. 해당하는 기간. 해당하는 기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재무상태표랑 여기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랑 가지고 이제 재무 분석을 합니다. 재무 분석을. 자, 참고로 거기 보니까 이익이 났다. 수익이 발생했다. 자, 이거는 곧 현금의 수입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현금 수입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한 곧 현금이 늘어난 거다. 맞아요? 틀려요? 예전에 그 유명한 화가들이 굶어 죽는 경우 있었어요. 얼어 죽기도 하고. 왜? 뭐를 못 받아서? 네, 수금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내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굶다가 이제 그 찾으러 다니는데 계속 거절당하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수익은 발생했지만 다 외상이야. 곤란하죠, 그죠? 현금 수익. 그래서 원래 잘 망하지 않는 장사는 현금으로 하는 거 있죠? 외상 없이 하는 거. 저희 집도 이제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외상을 하고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한 달 동안 계속 장부해 놓고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사했어. 그냥 가버렸어요. 엄청 손실이죠, 그죠?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현금으로 장사를 하면 망하지 않는데 외상을 하면 이게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의 질을 보면 수익이 났는데 현금이 많이 났다. 이게 비례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흑자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회사는 뭘 했는데 흑자를 냈는데 기업은 도산을 했어. 왜? 뭐가 없어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죠? 현금만 따로 모아둔 거예요. 현금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아주 그냥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우리 쓸 수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매년 뭐 7월부터 8월까지 항상 돈이 딸리더라. 그런 걸 이제 예측도 하고 미리미리 대비도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도 이제 현금 흐름표도 이것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그죠?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의 변동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현금
자금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 활동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투자, 하나는 영업, 하나는 자금 조달. 그죠? 이 세 가지가 자금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을 한번 현금의 차원에서 한번 다시 대체조달편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봐요. 현금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요? 기계를 사면 뭐가 들어? 기계나 건물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요? 이건 뭐야? 자산이 늘죠. 자산이 늡니다. 하지만 기계라는 자산을 사게 되면 뭐가 나가요? 현금이 나가야죠. 현금이 나가거나 빚을 지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돈을 주고 기계를 사면 자산이 늘지만 현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반대로요. 이제 밑에 자금조달분 이야기 하겠지만 내가 차입금 돈을 빌려왔어요. 결국 뭐가 들었어요? 현금이 있는데 부채가 들었어요. 부채가 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금 입장에서는 어때?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 입장에서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투자는 보통 이제 저겁니다. 여기 비유동자산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몇 년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현금화 할 수 있는 것과 현금화가 어려운 거가 이제 비유동자산이다. 이 비유동자산 하면은 뭐 제 유형자산,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기계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형자산이죠. 자, 이런 거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구입하거나 그런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대체협회에서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구입하거나에 따라서 현금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거에 의해서 이 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서 이 투자에 의한 현금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돈이 들어왔어. 투자 영역에서. 무슨 말이에요? 뭐를 파는 거야? 기계 파는 거예요. 기계나 건물 팔면 뭐가 들어와?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히려 활동적으로 하는 회사일수록 이 투자에 의한 현금의 흐름은 플러스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장사를 하려고 기계도 사고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돼? 기계라도 팔아서 돈이라도 가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활발하게 하는 회사일수록 마이너스인 경우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에 의한 거. 영업 쪽에서. 영업은요, 우리 판매하는 거 있죠? 판매 활동.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고 물건을 팔고 그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자, 물건을 사면 그만큼 돈이 나갈 거고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와요. 자, 이쪽은 영업은 플러스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되면 뭐가 돼? 물건을 많이 샀는데 뭐가 안 팔리고 있어. 물건이 안 팔리면 그죠? 들어온 돈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영업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플러스가 될수록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적합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긴 하죠. 자금 조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부채나 주주 지분이 증가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 뭐 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또 자금 조달해 보면 부채를 갚아버리면 돈이 나가요. 그죠?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것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쪽은 뭐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투자가 마이너스야. 근데 여긴 플러스야. 여긴 마이너스야.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자, 투자하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야. 일단 여기가 플러스인 게 참 중요해요. 여기가.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야. 이거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요.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갚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가버려. 새롭게 내가 돈이 부족하면 또 뭐 해야 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또 빚을 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된다는 건요. 그래도 이 돈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보통 성장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꼴을 갖게 돼요. 근데 망하는 기업들은 여기가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는 어떨 것 같아? 망하는 기업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이 마이너스겠죠, 그죠? 구워 사는 건 많은데 팔 수가 없어요. 그다음 여기는 여기도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이거 팔아가지고요 이자라도 갚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기계 영업이 안 되니까 기계 건물 그거 팔아가지고 빨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는 거는 이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이더라도요. 여기가 뭐 하면 플러스면 그래도 이거는 희망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자,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업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어려워서 팔긴 하지만 팔아서 갚긴 하지만 영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거품을 빼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이런 형태를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계속 가져오는 케이스죠. 현재는 마이너스긴 한데, 영업활동이 현재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지금 뭔가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부채 주식이나 발행하고. 그래서 뭔가 재활해보자, 뭐 이런 차원인 거지.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봐서 아, 이 회사가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 이쪽 부분이다. 이쪽 부분. 그래도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이 좋게 나와야지 이 회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동성 위기. 자,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금뿐만 아니라요, 현금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동성 위기. 그래서 유동성 몇 가지 분석이 있어요. 유동성 분석, 안정성 분석, 뭐 활동성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동성 분석인데, 하나는 당좌 비율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유동 비율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유동 부채는 몇 년 안에 갚아야 할 빚입니까? 이건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죠?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부르는데, 자,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그죠? 당좌자산은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당좌자산.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진짜 현금이거나 아니면 예금이거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단기간에 팔 수 있는 채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준 비율이 100%로 돼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1년 안에 갚을 돈인데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이게 100%라고 하면. 지금 내가 1년 안에 갚을 거지만 안 갚을 뿐이지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최단기 지급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나누면 유동자산은 몇 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거? 또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동자산은요, 뭐하고 뭐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냐? 뭐하고 뭐의 합이냐면 하나는 당좌자산이고요. 당좌자산이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 1년에 현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당좌자산이 있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1년 안에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자산일까? 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있어. 팔아서 1년 안에 장사만 잘 되면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당좌자산이 100이니까 그 중에 재고자산이 100이면 한 200%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비율이 200% 돼 있어요. 이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 비율이 항상 높다고 해서 좋은 거냐? 당좌자산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1인데 재고자산이 2다 또는 3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유동 비율은 뭐 300%, 뭐 400%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재고자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할까요? 재고자산이 쌓여지고 있다. 우리 생산관리에서 재고가 쌓이는 건 뭘 의미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되게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재고자산, 이게 유동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항상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구성하는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당좌자산이 너무 높으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뭐 의미해? 왜 투자 안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해요. 적당한 게 좋아요, 여기서. 당좌자산이 너무 많아도 왜 투자 안 하고 있니? 재고자산 너무 많으면 왜 장사 안 될까? 그래서 물론 유동성이 저것도 뭐 표준 비율에서 적절한 게 좋지 너무 많은 것도 또 너무 낮은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안전성 분석인데 안전성 분석.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은 몇 대 몇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랬어요. 1대1, 그죠?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그래서 100%가 적절합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나 뭐 자기 자본 비율은 약간의 식의 차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은. 자, 돈을 빌려 쓰려고 해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을 빌려 쓰는데도 돈이 들어가. 그 이자 비용이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바꿀게요. 여기서 영업이익으로 바꿀게요.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1.5배 정도? 이게 1밖에 안 되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밖에 안 돼. 이자가 끝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5 이상 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능력.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부채가 많아서 그냥 돌아갈 수 있다면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불안한 거야, 이거? 예,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면. 누구 차원이냐면, 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는 외부 사람이 볼 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가 딱 보니까 이렇게 빚이 많아. 지금은 괜찮지만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파산 나면 부산저축은행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 어떻게 됐어요? 나는 거기다 몇 억을 넣었는데 예금자 보호법으로 얼마까지?
뭐 5천만 원까지 보통 예금자 보호법 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날아가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물론 딴 이야기지만. 자, 기업이 잘 나갈 때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갔을 때 빚이 많은 회사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있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서 가져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안하죠. 재무 구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영업이익이 높아야 이 회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비율이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시설도 시설에 들어간 돈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영업하기도 필요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정 비율을 보면 자기 자본분의 유형 자산인데 자,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중에서도 유동 자산에 속해요? 비유동 자산에 속해요? 비유동 자산에 속해요. 그죠?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즉 쉽게 현금화가 안 돼요. 그리고 영업용이고. 그죠? 영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계나 사무실이나 이런 건 말이에요. 근데 내 돈이 유형 자산을 확 들어가 버리면 영업은 뭘로 해? 그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더 문제는 이거죠. 고정장기 적합률. 막 이렇게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요.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자기 자본하고 그 다음 여기 고정부채, 지금 이제 비유동 부채라고 부르죠. 자, 유형들. 자, 기계나 건물을 샀는데 영업용을 위해서 내 돈 썼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보다 더 높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면 유형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형 자산을 깔 때 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를 가져왔어? 비유동 부채를, 이것도 괜찮아요. 가져왔어. 근데 100%더 높다는 거는 유형 자산을 까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내 돈도 안 돼. 그래서 기계가를 100억을 샀는데, 기계를 100억짜리 샀는데 내가 가진 돈이 50억이야. 그 다음에 부채가 40억이야. 그럼 나머지 10억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단기 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을 가지고 1년 안에 현금 안 되는 유형자산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영업만 삐끗하면 기계 팔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100% 훨씬 낮아요. 이것도 낮은 게 좋은데 이것도 훨씬 낮은 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저게 100% 넘어가면 그 회사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흑자를 내도 도산할 기업이에요. 도산할 기업. 왜냐하면 지금 내 돈과 장기 부채로도 안 되니까 단기 부채 쓴 거예요. 이거 기계 깔려고. 그건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죠. 세 번째,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냐. 얼마나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고 자산이 있고요. 자, 위에는 매출액. 자, 위에가 이제 항목이 다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일단 재고자산, 기업 입장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가장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재고자산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재고자산을 구해요. 근데 매출액이 있어. 자, 쉽게 말하면 활동성은 이런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는 농사를 져도 몇 모작을 해요? 1년에 몇 번 농사를 져? 쌀 농사는? 논농사는? 한 번 아닌가?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수입도 많이 하니까 이게 계절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땅은 사실 일모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봄에 이렇게 모판에다 해가지고 뿌리면 가을에 한번 걷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몇 모작을 해?
막 산모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에서 산모작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땅덩어리에서 심어서 자라서 베서 팔고 또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 번 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활동적이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높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평균 가지고 있는 재고는 적은데 매출액이 높다는 거는 이게 회전율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물건을 딱 갖다 넣었더니 이게 얼마큼 되는 거야? 팔리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내가 물건을 갖다 놓고 팔리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른 거죠. 왜? 매출액이 벌써 뭐 100억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10억씩 재고자산이 나왔다. 평균 재고자산. 그러면 10억 넣으면 물건 팔리고 또 새로운 10억 넣고 또 팔리고 회전율 10번, 10회. 이거는요. 물건 넣으면 바로 빠지고 물건 넣으면 바로 빠지고 굉장히 이 재고자산이 현금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쭉쭉 빠져줘야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팔았어. 매출액을 냈어도요. 재고자산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활동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짧을 수도 있고 횟수가 많을수록 이 자금이 팍팍 흐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회사가 기계를 많이 쓰는 회사다라고 하면 유형자사분의 매출액 서비스업이 저 회전율이 높겠어요? 아니면 일반 제조업이 저 회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회전율인데 내가 기계를 가지고 이제 기계 가동이죠. 쉽게 말하면 몇 개나 만들었느냐. 고정자산의 활용도라고 했는데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이 높죠. 왜? 서비스업은 뭐가 별로 없어. 이게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제조업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제조업 입장에서는 저 고정자산의 회전율, 그러니까 이런 유형자산의 회전율이 높을수록 더 바람직한 그런 게 되죠. 그냥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보면, 예전에 윤리경영에 대해서 이제 한 CEO께서, 이마트 CEO께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조업들이 영업이, 보니까 막 제조 원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비슷하거나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영업이익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거 장부 조작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이거예요. 총자산 회전율.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는데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는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시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죠. 감가상각 안 하면 비용 처리 안 하면 자산이 불어나잖아요. 그죠? 불어나니까 회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산이 원래 비용으로 처리해볼 자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율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높아지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느려지는 거예요. 횟수가. 뭐 0.5, 0.6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부직하게 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그럴듯하게 내면서 사실은 불필요하게 자산을 남겨두는 이런 형태로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제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했어요. 보시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이제 정보가치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가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높다는 거는 많이 팔았다는 판매 능력이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영업이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의미고, 경상이익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아있는 돈을 그래도 적절하게 잘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업은 아니지만
그 돈을 뭐 주식을 샀던지 땅을 샀던지 해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인 경영력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순이익률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고요. 그 중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똑같은 1억을 가지고도 만약에 이익이 만약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합시다. 자, 1억을 넣어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수익률 몇 %예요? 10%잖아요, 그죠? 근데 1억이라는 돈이 다 내 돈이에요. 그럼 자기자본 이익률은 몇 %가 돼? 똑같이 10%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내 돈인데 5천만 원은요 남의 돈이에요. 이거는 남의 돈, 빚이야. 그래서 남의 돈 5천만 원 끓여 들여와서 내가 5천만 원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몇 %가 돼요? 갑자기 10%에서 20%가 돼버린 거죠. 2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남의 돈을 쓰는 이유예요. 남의 돈을 쓰는 이유가, 물론 내가 남의 돈에 대해서는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주게 돼 있죠, 그죠? 주지만 그 주고도 더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1,000만 원에서 내가 너 5천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 갖고 500만 원도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에서 일부만 주겠죠, 그죠? 남의 돈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거를 재무에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러요. 재무의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남의 돈을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지렛대잖아요, 그죠?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쓰니까 내 돈 조금 들여도 이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자본 이익률. 그래서 남의 돈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주당 이익률하고 주가 수익률은 저는 주로 누가 보는 수치예요, 이거는. 누가 관심 있는 거야?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 수익률 많이 봐요. 주가 수익률. 그래서 주가 수익률은 주당 이익률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저기 보면 만약에 주가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주가 수익률이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이거 낮을수록 좋아요. 왜? 낮다고 하는 거는, 자, 반대로 주당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주가 하나, 실제로 시가당 이익률이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배당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으니까 주가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주가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다? 평가가 어떻게 돼 있다? 생각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 거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구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성 분석. 성장성 분석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성장이 있고요, 내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계 기간 초. 그래서 그 다음에 기말이라는 건 회계 기간 말인데, 뭐 그냥 식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총산이 증가하는 거는 외적 성장이고, 실제로 자기 자본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내적 성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서요, 뭐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은 주로 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주로 수치 나오는 건 뭐야? 매출액 많이 나와요,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큼 됐다.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구나. 사실은 더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나 이게 중요한데. 근데 광고성으로는 매출액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보이긴 하죠.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익 구조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속앓이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외적인 어떤
매출액이 좋다고 하는 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성장, 내돈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살이 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중요하죠, 그죠? 내적인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CEO가 이제 이런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런 걸 보고 우리 회사가 뭐 자금 뭐 필요한 뭐 이거는 빨리 처분하자든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분석을 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